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시아 통화단위 ACU는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2. 웨스팅하우스가 이 정도로 망가진 이유는 일본 때문입니다. 3. 여러분은 대한민국 불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통화를 만든다는 소식이 퍼지자 여러 국가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공동통화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9개 아세안 국가는 한국 원화를 공동무역통화로 채택하여 화폐전쟁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결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경제적인 의상을 대폭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원화가 국제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한국은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공동무역통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이번 소식에 당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엔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한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경제 현상을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원화의 공동무역통화로의 채택은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한국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은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완전히 묶어놨는데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막는 한편 꼼수를 통해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재빠른 결단과 단호한 조치에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의 법정화폐 루블화는 종이 조각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었고 러시아 국민들은 느닷없는 제재로 인해 거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생각보다 더 큰 규모의 제재와 함께 빠르게 소모되는 자원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고자 결단했고 러시아는 묘수를 고안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EAU 회원국들이 중국과 함께 국제통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통화 도입 프로젝트에 들어선다고 발표한 것이죠. 러시아가 현재 제재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끄는 유라시아경제연합 EAU 이 대신 중국 위안화와 합쳐 거대한 공동통화로 우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루블화 대신 새로운 공동통화를 이용해 거래가 가능하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를 회피해 돈과 자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키고 있고 러시아의 침입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황. 유라시아경제연합 EAU에 가입된 국가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까지 같이 경제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가연합으로 유럽연합 EU를 모티브로 추진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중동 국가를 포함 친러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기획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과 승기를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가 쥐고 있으나 경제 제재의 범위가 넓어지고 여러 국가들이 몰래 러시아 편을 들면 경제 제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이 거대 공동통화 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맞대응할 통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가장 먼저 나선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제시절부터 공동통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식 발언에서 언급하기도 힘든 대동아공영권 이론에서 시작되었죠. 제국주의로 아시아 각국이 유럽 국가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무렵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 유럽을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시아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 는 기치 아래의 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제안을 솔깃하게 여겼습니다. 친일파로 유명한 필리핀 호세 라우렐 대통령은 회의상에서 공공연하게 대동아공영권을 이야기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을 할 정도였죠.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일본이 노린 속셈은 공동통화입니다. 화폐가 통용되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나라의 경제 영향력은 커진다는 사실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사건이 바로 유로화 탄생입니다. 90년대 후반 유럽연합이 결성되고 단일통화인 유로는 단숨에 일본 엔화를 밀어내고 중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달러와 비슷한 위치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죠.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선진국인 자신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을 주장했죠. 동아시아의 학자들을 파견, 유로화와 상대할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론을 모았습니다.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준 계기는 다름 아닌 IMF 사태. 한국이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인 경제가 흔들리면서 이러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달러나 유로에 비해 화폐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는 경제 위기에 취약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공동무역화폐를 통해 화폐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서양 국가에 대항해 IMF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논리를 일본은 펼친 것이죠. 아시아통화단위 ACU는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일본 엔화를 중심으로 중국 위안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각 통화를 비롯 대만과 홍콩 통화까지 아우르는 구상인데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라는 초기 합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경제장관들은 합의를 통해 공동무역통화 도입 직전까지 도달했죠. 일본의 뜻대로 엔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통화가 확정되기 직전 이 논의는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일본의 욕심이었죠. 2000년대 즈음 버블 경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엔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공동통화를 완성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이 무리하게 엔화 중심의 정책을 고집한 부분 역시 중국과 한국 등 일제강점기의 시절을 겪은 국가들의 반감을 샀었죠. 결국 결렬된 공동통화의 꿈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이에 열렬한 호응을 보냈던 동남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이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또 한 번 단일 통화 이야기를 꺼내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자 이들 아세안 국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 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 통화를 만들자는 계획이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로화와 같은 단일 화폐를 꿈꾸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 사이에선 활발히 논의된 부분이죠. 그러나 다 되었다고 생각한 단일 통화 논의를 일본이 걷어차면서 배신감에 휩싸인 이들 국가들은 일본을 배제한 다른 구상을 하게 됩니다. 엔화 대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힌 대한민국 원화를 중심에 놓자는 계획이죠. 이미 한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들 아세안 국가들과 통화 스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한국의 통화와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을 일컬는 것으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경우 자국 통화를 담보로 외국 통화를 차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과 금융거래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던 이들 국가 입장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 통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부담감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점점 더 블록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경쟁력 있는 단일 통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들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매력적인 수단이죠. 점점 블록을 통해 공동통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빠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원화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가 공동무역 통화를 만든다면 한국의 원화 경쟁력은 유로화, 달러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향후 러시아 중국의 단일 통화에 맞서서 경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며 협력을 다졌기에 과거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통화 시도와 달리 부드럽게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회의를 열며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및 기술적 합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비롯해 정보통신 기술에 걸쳐 다방면의 도움을 받은 이들 아세안 국가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우대하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류로 인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에 원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도 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통화 성립에 매우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일본이 엔화를 중심으로 공동통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각국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호 합의가 뒷받침된 아세안 한국의 공동통화 논의는 더욱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동아공영론 시절부터 꿈꿔왔던 공동무역통화의 꿈을 일본 대신 한국이 먼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 급급한 상황,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엔화를 떠오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엔화를 버리면서 안전통화라는 인식도 사라졌는데요. 더 이상 엔화를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엔화를 찍어내며 물가를 낮추려고 했던 일본 정부의 탓이죠.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도 과거 한번 자신을 배신했던 일본을 다시 믿을 이유가 없으며
통화 가치도 떨어지는 엔화를 중심으로 뭉칠 이유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9개국이 모이면서 탄생하게 된 공동무역통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화가 단숨에 달러 유로화와 견줄 수 있는 통화 단위로 격상된 셈인데요. 한국은 한국에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 말고도 전 세계에서 원화가 달러처럼 대접받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폴란드로부터 40조 원에 이르는 원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를 뿌리는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2023년 4월 웨스팅하우스의 CEO는 폴란드 현지 언론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CEO가 직접 폴란드 현지 언론까지 만날 정도면 웨스팅하우스가 얼마나 다급하고 구차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난해 10월 한수원은 폴란드전력공사와 풍투누프 지역에 원전 2터부터 4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협력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곧바로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자신들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유 기술이라며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를 뿌렸습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인데요. 대체 웨스팅하우스는 왜 이런 추태를 부리는 걸까요? 1차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재뿌리기는 한수원이 폴란드는 물론 체코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두고 경쟁을 하는 만금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의 입장은 웨스팅하우스와 전혀 다릅니다. 한국형 원전 개발 초기 분명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지금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어서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길 때까지 원전 수출 협상을 할 때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하긴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즉 진상은 웨스팅하우스가 부려도 피해는 한수원이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폴란드나 체코, 영국, 사우디 등 한국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우방국인 만큼 법적 분쟁 자체만으로도 수주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진상짓은 역사가 깊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를 수주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SMR 원천 기술을 한국과 공동 개발했으니 한국이 혼자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조금이라도 돈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결국 한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기술료를 주고 합의를 하거나 끝까지 가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송은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입니다. 일단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했는데 한수원의 APR1400 이 자신들이 인수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 연방규정집 CFR에 따라 한수원의 APR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 에너지부의 허가 대상이라는 주장도 함께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2007년 6월부로 만료된 해당 기술의 사용 협정문에는 로열티 지급 없이 국내외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가 소유권과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한국 측에서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이미 법적으로 명확한 것입니다. 아울러 나토 가입국이자 미국과 2020년 원자력 핵협정을 맺은 폴란드에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한할 미국 내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재권을 문제 삼은 바 있는데요. 당시 기술 이전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한수원이 핵심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전과 한수원은 100% 기술 자립에 성공해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로열티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전업계는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한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에 매각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한 지 4년 만에 일부 매각이 진행된 것으로 브룩필드는 여전히 51%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즉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정상적인 상태의 기업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브룩필드 입장에서는 매각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웨스팅하우스의 몸값을 최대한 올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노리는 것은 한국이 따낸 수주건에 자신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억지 인식을 심어서 재매각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최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독 수주 능력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은 효율적이고 규격화된 원전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도 훨씬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진상을 부리는 이유는 팔아먹기 전에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 정도로 망가진 이유는 일본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일본을 대표하던 기업 도시바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도시바의 해체 가능성이 높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 간판 IT 기업 도시바가 파산 직전까지 몰린 이유는 2006년 영국 국영 B&F로부터 54억 달러를 지불하고 인수한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인수 추정가는 2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도시바는 제너럴 일렉트릭, 미쓰비시 중공업 등과의 경쟁에서 2배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이 기업을 인수하는 악수를 두고 맙니다. 이때 입찰에서 패배한 두산중공업은 눈물을 흘렸고 도시바는 이겼다며 환호했지만 몇 년 뒤 이를 두고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운 3대 사건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 결말은 일본에게 끔찍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원전업계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원자력 발전소 공사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도시바는 독립경영을 고수하면서 4000 웨스팅하우스의 손실을 방치했습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7조 원대의 손실을 밝히자 도시바는 그제서야 생존하기 위해 돈될 만한 것은 매각에 나서기로 했는데 당시 간판 사업부인 반도체 부문까지 매각 위기에 놓였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도시바는 본업까지 몰락해 파산으로 접어들었고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에 팔리게 됩니다. 도시바 몰락의 원흉이 된 웨스팅하우스는 분명 미국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도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 리뉴어블과 캐나다 우라늄 생산기업 카메코가 지분을 양분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원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원전 관련 특허를 일부 가지고 있을 뿐 여기저기 팔리는 유령회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한국이 수주한 사업의 진상을 부려 최소한의 합의금이라도 뜯어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또다시 매각하려는 얄팍한 전략을 노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피곤하게 구는 웨스팅하우스를 이참에 한국이 사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가 산다면 특허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려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 몸값은 그야말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재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캐나다 기업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웨스팅하우스를 딱히 강하게 밀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협업을 압박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정치인들의 사적인 목적 때문이지 미국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을 과하게 압박하다 보니 사우디나 유럽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의 원전 협력에 미국이 뜬금없는 퇴짜를 놓은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유럽은 당장 원전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행보를 보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패권국의 힘을 과시하던 미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면서 흔들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흔들리는 미국이 결국 원전 산업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웨스팅하우스에게 최악의 결말을 안겨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불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물리는 민금.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자동차 공장이 불산에 있고 세계 최고급으로 접히는 자수정도 있고 돌미역, 미나리 등등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마 또 많은 분들은 물산하면 고래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래를 주인공으로 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이있어 매년 고래축제를 개최할 만큼
적어도 고래에 있어서만큼은 울산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에서 고래가 유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면 한국에서 가장 큰 포경업 중심지가 위 장생포였기 때문입니다. 1986년 한국에서 상업 포경, 고래잡이를 금지되기 전까지 울산의 포경산업은 대단했습니다. 1970년대 말 포경산업이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 장생포에는 20여 척의 포경선과 1만여 명이 상주하는 거대한 마을이었고 1970만 1980년대에 연평균 900마리를 잡아댔습니다. 그러나 국제포경위원회 WC 가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상업포경을 금지하는 위안이 가결되면서 한국 역시 이 운동에 동참해 상업포경을 전면 금지시켰죠. 그래서 지금도 사고로 잡히는 고래는 있을지 몰라도 돈벌이를 위해 고래를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울산이 포경산업으로 유명했던 것은 한반도에서 고래를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울산이 고래로 유명한 것은 비단 현대시대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7,000년 전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 기록을 울산에 남겨뒀으니까요. 오늘은 울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울산 지역의 원효대사에서 시작됐습니다. 1970년 12월 24일 이제 갓 30이 된 미술사학자 문명대 현 동국대 명예교수는 울산 지역의 원효대사의 자취가 서렸다는 방고사 절터를 찾기 위해 울산을 찾았다가 주민들이 절벽에 이상한 그림들이 보이는데 이끼가 끼고 흙탕물이 흘러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는 제보를 받았죠. 당연히 마의 석불인가 보다 하고 절벽에 갔더니 이는 마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글자와 그림, 기하학적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절리 각석입니다. 그런데 울주 천절리 암각화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971년 3월과 11월 두 번에 걸친 조사 때마다 울주군 대곡리에 사는 주민들이 3.355 구경을 나왔는데 그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절벽에는 호랑이 그림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 배 한 척을 빌려 곧장 그 호랑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본 절벽에서 그는 대단한 그림을 봤습니다. 반질반질한 암벽에는 춤추는 무당과 거북이 3마리, 고래 머리가 새겨져 있었는데 절벽이 물에 잠겨 일부만 보였지만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유적이다 라고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반구대 암각화를 두고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등재되지 않았지만 세계유산 잡지 잠정 후보 목록에 올라 있는 이유는 대단한 역사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대 명예교수가 배를 빌려 타고 갔어야 했던 이유도 그리고 그 이후로 3년 동안 제대로 된 조사를 펼칠 수 없었던 것은 댐 때문입니다. 1965년 건설된 사연댐 때문에 대곡천에 자리한 반구대는 1년 중 5개월 동안 물에 잠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물이 빠진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1974년 가뭄이 들어 물이 빠진 후에야 제대로 된 실측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표면에 점토를 일일이 붙이며 조사한 결과 높이 2.5m, 너비 9m에 이르는 거대한 암벽의 고래, 호랑이, 사슴, 멧돼지 등 동물은 물론이고 고래를 잡는 선원들의 모습 등 문양 300여 점을 확인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가 1984년에 펴낸 저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는 그가 직접 그린 실측도가 담겼는데 그림의 면모가 대단합니다. 사실 암벽에 그림을 새기는 것이야 별 특별할 것도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반구대에 그려진 그림들은 늦어도 청동기 시대 약 5,000년 전, 이르면 신석기 시대 약 8,000년 전 울산에 살던 조상들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문명이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암벽에 그림을 그려 자신들의 생활상을 기록했는데 벽화에 새겨진 선사시대 역사는 세계사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기록이죠. 사실 암각화의 경우 그 절벽이 몇십억 년 전에 솟아오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탄소연대를 측정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어느 시기에 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려진 그림으로 제작 시기를 유추하게 되는데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 이르면 8,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늦게는 5,000년 전인 청동기 시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천 년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도구를 이용해 앞면에 그림을 남겼다는 점인데요. 우선 반구대 암각화에는 해양생 물인 고래와 거북이, 물개 등이 새겨져 있고
호랑이, 사슴, 멧돼지, 소, 토끼들을 새겼는데 몇몇 동물들은 내장까지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사냥하기 위한 배와 작살, 그물, 그리고 창을 든 사냥꾼과 춤추는 주술사까지 무려 300점이 넘는 그림이 절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의 사냥 기술과 의식, 사상, 사회경제상 엿볼 수 있어 지금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각화의 진짜 가치는 고래에서 나타납니다. 그림 속에서 확인되는 고래만 북방낀 수염고래, 흑등고래, 돌쇠고래, 향고래, 귀신고래, 범고래, 상랭이 등 최소 7종인데 암각화 전체에 고래 50마리가 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당시 고래 집단의 종류, 행태, 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작살로 사냥하는 장면, 부구를 이용해 죽은 고래를 인양하는 모습, 그리고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는 장면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림의 가장 위에는 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춤추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무릎을 굽히면서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드는 듯한 모습인데 이는 샤먼이 춤추면서 갑정이 고조된 접신의 상태에서 주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등 뒤로 거북이 3마리가 그리고 수많은 고래가 이 남성을 향해 오르고 있죠. 또한 좌측 하단부에는 사지를 활짝 펴고 있는 사람이 한 점 등장합니다. 그의 손가락 발가락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정면을 바라보며 여성의 성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의 인물 표현은 샤먼과 같은 종교인으로 그녀는 고래의 영혼을 달래 연계로 보내고자 하는 목적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고래의 영혼 여행을 돕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은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 1995년 6월 국보 제285호로 지정됐습니다. 문명대 교수는 여러 서기에 걸친 한 곳에 집중적으로 겹쳐 그려진 암각화는 세계적으로 예를 찾기 어렵다며 세계미술사에도 구석기 시대에는 라스코 동굴 벽화, 신석기 시대에는 한국의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고 쓰일 정도로 손꼽히는 유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반구대 암각화가 다른 나라 관련 학계에 알려지기 전까지 인간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고래를 사냥한 시기는 대략 1011세기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이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그림으로 인류 최초의 포경유적일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이 해양 어로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죠. 우리 땅에 살았던 조상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빨리 고래 사냥을 생업으로 삼고 또 이를 세세한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으로 그들이 얼마나 앞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그림에서 활을 쏘는 사냥꾼이 부각되면서 뒤늦게 한반도 활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암각화에는 손에 활을 들고 노루, 늑대, 사슴 등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모습이 여러 새겨져 있습니다. 그간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활쏘기 그림은 약 2000년 전 고구려 고분 벽화였습니다. 고구려 벽화 이전 활쏘기 유물은 약 1만 년 전 화살측으로 제주도 고산리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됐고 이보다 앞서 18,000년 전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도 화살촉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순배찌르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활쏘기 기능성만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었는데요. 그러다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실제 활을 쏘는 그림이 확인되면서 한반도의 활쏘기 역사를 선사시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김경진 울산 암각화박물관장은 암각화를 통해 보는 선사시대 사냥과 도구의 사용이란 논문을 통해 활은 구석기 시대 후기부터 나타나는 사냥용 도구라며 활의 발달은 울참한 숲과 관련된 환경적 제약에 적용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반도의 울참하게 숲이 우거진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활이라는 것이죠. 암각화에서 보여지는 활은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큰 탄력을 내는 오늘날 볼 수 있는 각군과 비슷한 형태인데 이를 통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활쏘기 기술이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록물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 반구대 암각화가 자리한 대곡천은 1965년 지어진 사연대 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 3담기간 항상 물에 잠겨 있고 이에 따라 60년 가까이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면서 훼손됐습니다. 실제로 2011년 훼손 실태 조사 결과 고래 문양 주변을 포함 56군데의 돌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간 점이 확인됐고 12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손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고고학계에서는 꾸준히 수문을 설치해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식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댐 안에 생태 제방을 쌓는 방안, 물길을 돌리는 방안, 투명 물막이 설치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 실현되지는 못했죠. 자칫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하단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앞벽 전체가 무너져 내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앞각화의 가치를 인정해 등재 잠정 목록에 등록해두고 있지만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이 암각화를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서류로 제출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 보존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던 것이죠. 다만 작년 울산시가 방구대 암각화 일대를 명승으로 지정하고 사연댐 수문 설치를 추진해 보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탄력이 불었습니다. 비단 앞각화뿐 아니라 암각화가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절벽과 하천 등 일대를 모두 아울러 세계유산 등재 추진구역에 포함시켰죠. 국회 역시 올 3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포럼을 열어 다양한 정책 토론이 오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사전 절차를 마치면 202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이르면 2025년 세계유산 등재라는 훌륭한 성적서를 밟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시멘터리 역시 방구대 앞각화가 꼭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를 기원하며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방구대 앞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